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그동안 사회정책론 강의를 잘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제 질문도 보내셨는데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질문하신 거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원래 당초 우리는 4주까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니까 이 강의가 7주차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것이 학교 방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를 좀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중간고사를 본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지 않아서 중간고사 보는 것도 좀 까다롭지만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 것도 저 스스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주차에 온라인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절대평가고 4월 23일 정도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7주차에 집에서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시험을 제출을 하면 된다. 이런 형식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강의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번 주에는 복지국가 형성되는 국가별 어떤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어떤 대응 유형에 따라서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복지국가도 어떤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지국가는 사실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어떤 정치 경제 체제 이런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 연장선상으로 어떤 자본주의 국가 유형을 자유주의적 모델, 그리고 보수주의적 모델, 그 다음에 삼인주의적 모델로 나누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이제 자유주의적 모델인데 어떻게 미국은 그런 모델이 됐는가? 자유주의 모델도 사실은 복지국가 모델이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국가가 약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 미국은 그런 어떤 서유럽식의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은 그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게 되는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조금 선거 얘기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특히 복지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역시 기회가 없어서 이것도 동영상 강의로 조금 말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선거를 잘 치르시고 그 다음에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수업은 5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제가 7주차에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에는 수업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는 제가 4월 23일까지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항상 지필시험은 없었고 항상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주 강의까지를 듣고 그 내용 중에서 중간고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주 동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5월 3일 자정까지 역시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마감을 어기면은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간고사를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정책론 5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국가 유형, 우리가 저번 주에 다양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유형들이 바탕이 돼서 독특한 복지국가 유형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니까 선거 얘기를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복지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30대와 40대, 그러니까 20대랑 비교했을 때 21대 총선에서 30대와 40대는
각각 60만, 50만 정도 줄어들었죠. 상대적으로 50대와 60대는 50대는 30만 정도, 그 다음에 놀랍게도 60대 이상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투표는 결국은 수의 싸움인데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는, 지난 4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는 향후에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세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노인들이라는 것들을, 만 65세면 노인이니까 노인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앞으로 어떤 것이 정치 이슈가 되냐면은 이들의 관심사가 주요한 정치 이슈가 되는 거죠. 가령 건강보험. 인구가 고령화 될수록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노후소득 보장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노인은 OECD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노후소득 보장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갖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지금 노인당 1인당 한 3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더 늘리자는 요구가 있거든요. 왜냐면 3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늘리는 건 좋은데 결국은 국가 재정의 문제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우리가 만 65세가 되면은 수급권을 갖게 되는데, 점점 이 추계를 해보면은 한 2050년 중후반 정도 되면은 지금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지만은 실제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들의 어떤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문제,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될 거고, 또 이들이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그런 쪽으로 국가재정을 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즉 향후에는 이런 복지 이슈가 중요한, 특히 노인층의 복지 이슈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른쪽 표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표는 각국에서 이 2020년도의 노인인구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2060년도 됐을 때 노인인구 비율을 보는 건데, 한국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습니다. 2060년 정도 되면은 노인인구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죠? 100명 중에 90명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거 때가 되면은 노인들이 거의 자신의 건강 이슈라든지 노후소득 보장 이슈에 몰표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연금을 좀 더 관대하게 만드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것이라는 뜻인데, 그럼 국가 재정이 버티겠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공포스러운 미래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제 서구에서는 이제 노인 인구들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갖게 된 서구에서는 항상 선거 때 연금 정책 혹은 연금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주요한 선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OECD 전망에 따르면은 그런 전망에 가장 들어맞는 나라인데, 올해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선거, 투표로 드러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의 성격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만약에 대면으로 했으면 이런 얘기를 보다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선거와 관련돼서 복지 이슈는 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는 5주차 목표로 했던 다양한 복지 효과를 어떻게 분류 혹은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표위원 분류죠. 이 표를 보시면은 공공지출 수준, 그러니까 X축은 공공사회지출 수준이죠. GDP에서 사회지출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 비율이고, 이 세로축은 그 나라의 이제 세금 총 조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이런 문제죠. 복지는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많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혹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이 소득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보장을 해주는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은 세금을 낸다는 건데 이렇게 공공사회 지출 수준과 GDP 대비 사회 지출의 수준과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 조세 부담 수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은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속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죠. 한국과 터키와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중부유럽 국가들이었던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냐면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OECD 평균 수준 정도의 중복지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복지로 가려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세금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건 무책임한 거니까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약과 배치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높이지만은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정도의 중복지로 가려면은 그 정도의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금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 찍힌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찍혀 나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나라의 공공지출 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으로 이렇게 각국의 어떤 복지 체제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지표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망하는 나라는 고부담 고복지 국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저부담 중복지 정도, 이 정도의 국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분류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그 국가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왜 그 나라가 저부담 저복지가 됐고 혹은 고부담 고복지가 됐고 이런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체제, 복지 체제 혹은 복지 레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1990년도에 덴마크의 복지학자인 에스핑 안데르센 혹은 뭐 에스핑 앤더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복지 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을 씁니다.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고 Welfare Capitalism, 그러니까 복지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복지라는 것들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상품화에 대항하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복지국가를 설명한 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화론 같은 거 뭡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 거기 성장에 부합해서 복지가 완성된다는 주장, 이게 경제 성장이었고 혹은 이 권력 자원론에 따르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진보 정당 혹은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 만들었는데 이런 단선적인 발전 경로를 말했는데 에스핑 앤더슨은 이런 단선적인 경로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존하는 복지국가 혹은 복지자본주의가 자신의 역사적인 맥락 혹은 제도적인
정치 경제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 유형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곽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정치 혹은 노동정당의 혹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연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복지국가, 세계에 펴져 있는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확고한 틀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에스팽 앤더슨의 이 복지국가 유형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에도 이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이 90년대 후반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90년도에 나왔고 우리나라는 한 99년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혹은 뭐 책을 주문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이 책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역을 하면은 복지체제를 세 가지 기준으로 어떤 복지체제를 어떤 유형화시키는 기준을 정하는데 일단 탈상품화입니다. 탈상품화는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상품화시키는 건데 탈상품화하는 거는 그 복지체제가 얼만큼 노동의 상품화를 경향을 거슬르느냐. 즉 사람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 기준입니다. 탈상품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과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있는데 자유주의 모델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모델입니다. 보수주의 모델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같은 모델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혹은 뭐 핀란드 혹은 덴마크 그런 모델이죠.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주의 모델은 미국, 보수주의 모델은 독일, 사민주의 모델은 스웨덴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탈상품화라는 기준을 봤을 때 미국식 복지국가는 뭐냐면 최저 생계만 보장하고 대개는 시장에 맡긴다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탈상품화가 덜 돼 있는 거죠. 즉 상품화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생계는 시장에서 해결하는 거죠. 노동력을 팔아서.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가장 적은 탈상품화 기준으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극빈층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거죠. 미국에는 이제 AFDC라고 극빈층에게만 하는 어떤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AFDC, 지금은 TANF라는 제도인데, 빈곤가족 일시 지원 제도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극빈층에서는 이런 제도를 주는 거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스탬, 그러니까 쿠폰을 줘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배급해서 타먹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상품화 기준에서는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은 가장 탈상품화가 덜하다. 그리고 보수주의 모델, 즉 독일식 보수주의 모델은 그때 얘기했지만은 중부 유럽 국가 모델이고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교회,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해결 안 되면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런 원리에 기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상품화는 자유주의보다는 세지만은 사민주의보다는 약한 거죠. 스웨덴 3인주의 모델은 탈상품화 기준에서는 국가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권에 근거해서 국가가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보편주의적인 복지가 확립돼 있죠. 그래서 탈상품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유주의가 가장 약하고 사민주의가 가장 강한 이런 모델인 거죠. 그리고 계층화라는 건 뭐냐면은 복지제도를 할 때 보편적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할 때 평등하게 누구나 하는 게 보편주의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는 건데, 그러면서 계층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계층화 기준을 봤을 때도 역시 미국식 자유주의가 가장 계층화가 심한 편입니다. 이 미국식 자유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는 극빈층에 대해서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거죠. 즉 무능하고 자립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죠? 그래서 선별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선별하고
그 선별하는 대가로 낙인을 찍는 거죠. 사회적인 무능력자로. 보수주의 모델, 독일식 보수주의 모델에서는 위계와 지위분화가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역별 연금 체제로가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사회보험이 발전할 때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할 때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연금을 굉장히 후하게 측정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 국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이들 복지는 보충성의 원리에서 길드 체제에 유리했다고 직업연합이라든지 길드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별로 각각의 연금 체제가 다릅니다. 연금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연금 체계는 굉장히 후하고 어떤 연금 체계는 굉장히 약하고, 즉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직역별로 연금 체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식의 특징입니다. 독일식 복지. 혹은 그리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연금이 직업별로 수십 개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거랑 대비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모든 국민은 하나의 노후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 모두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 직역들이 있죠.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혹은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렇게 특수 직종들은 다른 연금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라는 단일한 어떤 노보장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보수주의 체제, 독일식의 보수주의 모형에서는 이들이 갖고 있던 길드 이런 전통 때문에 직역별로 연금 체제가, 그러니까 각각 연금을 다르게 가입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스웨덴의 삼인주의 모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연금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연대성이 굉장히 강한 체제인 거죠. 굉장히 강한 체제인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혜택을 받고 계급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런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연금뿐만 아니라 보험도 직업별로 다 보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회사별로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다 돈을 붓고, 그리고 그걸로 건강보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불평등이 심하고, 또 지역과 직장 간의 불평등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0년도 초반에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합니다. 아니,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 연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계층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계층화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계층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이 가장 계층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 모델, 그 다음에 삼인주의 모델이 계층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서 돼 있죠. 탈가족화 기준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국가, 시장, 가족의 관계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복지 체제에서 한 사람의 복지를 책임질 때 가족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과 양육과 돌봄, 요양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이 하게 되는데, 이 가족이 해야 될 이런 어떤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문제입니다. 첫째,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시장에 맡깁니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족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보육과 양육과 요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삽니다. 즉, 내가 어린이집에 맡긴든지 혹은 뭐 요양소 갈 때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철저히 개인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탈가족화가 가장 약한 거죠. 완전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식 보수주의 모델에서는 이 가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충성의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주가 굉장히 세죠. 가족주가 굉장히 세죠. 특히나 남부 유럽들, 즉 이탈리아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데는 가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1차적인 복지의 책임은, 즉 돌봄 서비스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가족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가족 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이 얘기 뭐냐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라는 거죠. 그죠? 3인주의 모델, 스웨덴의 3인주의 모델에서는 가족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회 서비스를 예산으로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여성을 가족 밖에 나가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과 가정, 그리고 여성 그 공백을 국가 서비스로 대체해줌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역할을 사회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그 여성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꿔주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고용을 주력하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탈가족화의 기준으로 보면은 스웨덴 3인주의 모델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가정에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독일식 보수주의 혹은 유럽식의 보수주의가 가장 가족주의가 세고, 탈가족주의가 가장 덜하고, 그 다음에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돈 있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죠. 돈 있는 사람은 시장에 맡기면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데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러면 그 책임은 시장에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성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기존의 복지국가를 유형화를 한 거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 모델, 그러니까 웰페어 레지미죠. 두 번째는 독일식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보수주의 모델, 그 다음에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 이 세 가지의 복지 모델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라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자유주의 복지국가랑 보수주의 복지국가랑 3인주의 복지국가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쭉 볼 수 있는 거죠.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부조는 극빈층에는 공공부조를 주고 퍼블릭 어시스턴트를 주고 사회보험, 중산층 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식 뉴딜 복지국가랑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뒤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복지 모델에서는 사회보험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있지만 이것도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비스마르크가 1891년에 도입했던 게 바로 사회보험 아니었습니까? 폐질보험과 노령연금이었었죠. 그래서 고용돼 있을 때, 젊을 때 고용돼 있을 때 돈을 적립해 놓고 나중에 이제 산재의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늙어서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생계비를 벌 수 없을 때 그 연금을 받는 체제. 3인주의 모델은 이런 보험이라보다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물론 여기도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최소한의 혹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실제로 기초연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2008년 정도에 노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이 기초연금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이 기초연금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이때 1930년대 때 이걸 도입을 하거든요. 세금을 걷어서 기초연금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냐면은 기초연금은 이제 세금으로 주는 거고 국민연금은 이제 자신이 낸 사회보험이거든요.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인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사회보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세금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어떤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걸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그러니까 웰페어 레짐별로 각각의 특징이 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국가마다 다른 식의 복지국가가 생겼는가는 지난 4주차째 얘기했던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불안정을 극복하려 했던 자유주의 전통, 영국식 엘리자베스 구민법,
이 전통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엘리자베스 군인법의 모델은 뭐였습니까? 불황자들을 워크페어에 가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런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이어져서 지금의 미국식의 자유주의 모델이 되는 거죠. 지금의 보수주의 모델, 즉 독일식의 보수주의 모델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거죠. 하나는 비스마르크식의 어떤 사회보험, 국가주의적인 대응과 그 다음에 이 천주교를 바탕으로 하면서 조합, 그러니까 길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가 먼저 문제 해결하는 보충성의 원리 기반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보수주의 모델 유형이 복지국가 유형이 만들어진 거죠. 삼인주의 지금 스웨덴식의 삼인주의 모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애초부터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삼인주의적인 어떤 전략. 그러니까 스웨덴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뭐랄까 계급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루터주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사람들 간에 평등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높은 조세 부담을 감당하고 이런 전통 어떤 역사적 맥락 어떤 그 나라의 국가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복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복지국가 모델은 아까 여러 가지 틀로 봤을 때 실제로 에스핑 앤더슨도 스웨덴의 3인주의 모델이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웨덴식 모델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일단 3인주의 모델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3인주의 모델을 지탱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높은 조세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런 세금 부담을 동의할 건가?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은 복지국가에 동의하지만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데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 없이 3인주의 모델로 가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스웨덴식 3인주의 모델로 갈 때는 그 나라의 독특한 어떤 문화적 전통이 있었거든요. 루터주의라든지 노동과 평등을 강조하는 어떤 루터주의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3인당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스웨덴식 복지를 이끌었던 3인당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든지 좌파 정당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1930년대에 이루어졌던 살티바세덴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서로 사회협약을 했던 이것 통해서 복지국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어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어떤 사회협약을 만들 만한 어떤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 정당이 그만큼 정부를 운영할 만큼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는지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 희망과 관련 없이 우리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나라의 전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펜더스는 탈상품화 그 다음에 계층화 탈가족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현존하는 복지국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첫 번째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서 고령 노동시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별로 얘기했지만은 스웨덴 모델은 3인주의 모델이고 독일 모델은 보수주의 모델이고 미국은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봅시죠. 먼저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이 3인주의 모델은 일단 퇴직연금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기회도 노령자가 됐을 때도 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독일도 퇴직연금도 상대적으로 관대하죠. 연금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일자리 기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체제냐면은 이제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경제위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남성 가부장을 그러니까 핵심 노동자층으로서 남성 가부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어떤 전략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노동 취업 기회는 상대로 적은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식의 자율주의 모델은 퇴직연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기회는 상대적, 중간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은 철저하게 시장에다가 이 복지를 맡기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늙어도 건강만 하면은 시장에서 생계를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 사람이 노동시장에 나갈 만큼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소득 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노후보장도 시장에 맡기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물론 미국도 이제 노후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 시절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사람에만 해당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늙어서도 그 연금을 적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고령 노동시장은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퇴직령 우리나라 고령자들도 굉장히 노후 소득 보장이 취약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고령자들은 빈곤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5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65세 노인들은 연금 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늙어서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생계비를 벌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식과 가까운 거죠. 자유주의 모델과. 그죠? 다음은 여성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 유형별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가족 서비스를 각종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 서비스, 기존의 가족이 했던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가사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주로 공공 분야에 나옵니다. 공공 분야. 즉,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요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들을 국가가 대체해주니까 노동시장에 나오죠. 그러면은 어디에 주로 취업하냐면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 일자리. 거기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일과 가족의 양립이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오른쪽 표를 보면은, 오른쪽 표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고용률의 격차를 말해주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격차가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작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쉽게 노동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죠. 그것의 토대는 뭐냐면은, 국가가 그 가족 서비스를 대체해 주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반면 독일 같은 국가는 보수주의 유형 국가는 기본적으로 가족주의가 셉니다. 가족주의가 세고,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기초적인 최소한의 복지는 가족이 책임져라는 원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해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이런 게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가족주의가 센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실제 이 표를 보십시오.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나라가 상위권 남녀 간의 고용의 갭이 크죠. 이건 여성들이 주로 가족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가족 노동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족주의가 센데 오히려 여성들이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세다는 건 결국은 그 가족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건데 여성의 희생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일자리로 많이 나가죠. 여성이 노동시장 진출이 많은데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서비스 대신해 주니까 일과 가정의 병립이 되니까. 근데 남부 유럽 같은 나라들, 스웨덴이라든 아니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가 세기 때문에 가족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택의 기로 있습니다. 출산할 것인가, 노동시장에 나가서 출산할 것인가, 가족에 남아서 가족을 뒷바라지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점점 교육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센 나라가 오히려 가족이 해체되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미국 같은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거죠. 시장에 맡기니까 여성들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취업이 되고 또 해고도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모델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번 걸 갖고 그 돈으로 시장에다가 다시 아이들을 맡기거나 혹은 자신의 부모들을 요양을 하거나 이런 비용을 대는 거죠. 어쨌든 고용의 측면에서 여성들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한 거죠. 쉬운 고용, 쉬운 해고 이런 체제로 했기 때문에 여성의 진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스웨덴이 확실히 좋은 거는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스웨덴식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죠. 즉 국가가 가족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서 여성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여성의 고용 창출을 많이 만들고 여성이 일과 가족을 병립시키도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 모델의 기원은 스웨덴에 있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 또는 이제 가족 서비스 모델인데 이거는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3인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이 있고 동아시아 모델도 이제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동아시아 모델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역시 세 가지 유형 3인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만 얘기하면은 뭐 대표국가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냐 없냐라는 기준으로만 봅시다. 마지막에 있는 3인주의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과 가족의 양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했듯이 사회 서비스 혹은 가족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국가가 대신해 주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가족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 가족 노동의 빈자리를 메꿔주니까 일과 가족 양립이 굉장히 높죠. 보수주의 모델은 다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부 유럽 모델, 그러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델을 보면은 아까 했듯이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족주의가 센 거죠. 가족주의가 세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노동의 어떤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니까 가족을 지키거나 혹은 가족을 포기하고 혹은 결혼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보수주의 모델과 가깝죠. 자유주의 모델도 역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해결하는 거죠. 여성들은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일하지 못하면 못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해서 나가는 워킹맘이 되면은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양육을 책임지는 거죠. 그 아이들을 그야말로 사립 보육원이나 사립 어린이 유치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가족의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자유주의 모델과 가깝고 보수주의 모델과 가까운 거, 가족주의 모델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세 가지 유형별로 그 고령층 노동시장, 여성 노동시장, 그 다음에 가족 서비스가 각각이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한국은 어떤 유형이랑 가까운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 성적을 보면은 복지국가의 크기, 시장 규제, 노사관계, 생산성복지, 분배 성적 이런 기준을 봤을 때 3인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을 봤을 때 어디 성적을 이렇게 종합 평가해 놓은 게 이 표입니다. 복지국가의 크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3인주의 모델이 가장 크죠. 전체적으로
보수주의 모델도 크다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는 가장 낮죠. 왜냐하면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은 웬만하면 시장에 맡기니까 국가 역할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체제니까. 시장의 규제를 보면은 삼인주의와 보수주의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이니까 시장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니까 시장 규제는 낮죠. 노사관계도 어떤 협력의 측면에서는 삼인주의 모델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중간 정도고 자유주의 모델은 완전히 그 시장의 원칙에 따르니까 노사관계 규제도 가장 적죠.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삼인주의가 가장 높고 보수주의가 중간, 자유주의가 가장 낮죠. 분배 성격에 있어서 삼인주의가 가장 분배율이 높고 보수주의는 중간 정도.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아까 했듯이 계층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별로 연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계층화가 심하기 때문에 분배가 약간 유계적인 계층적인 성격이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 모델은 가장 분배 성적이 낮죠. 왜냐하면 시장에 맡기니까. 이렇게 보면은 종합 성적은 삼인주의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른바 스웨덴식의 삼인주의 복지 모델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꿈의 국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삼인주의 모델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인주의 모델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복지국가 유형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로 전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되고 경제 규모, GDP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한 27배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가 규모가 큰 나라인데 왜 복지국가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후진 나라인가? 왜 자유주의 모델로서 이렇게 됐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나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거죠.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시장에서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회가 있는 나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복지국가 측면 혹은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부강한 나라가 왜 이렇게 복지는 취약해졌는가가 좀 궁금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 미국은 복지국가 건설에 실패했는가 이 문제를 조금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실제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마련된 거는 이른바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쪽 사진 보면은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1930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놓는 게 이른바 뉴딜 정책이죠. 이 케인즈주적인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경제 관리를 한다는 그 케인즈주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인적으로 만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인위적인 총수요 창출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국가 기틀을 만듭니다. 기초적인 복지국가 기틀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보장법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른바 기회형 노령연금, 실업보험 이건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 일부를 떼서 연금으로 적립해서 이제 연금을 받거나 또 실업이 됐을 때 실업보험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보험이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서 노령부조,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맹인부조, 그 다음에 부양아동부조, 즉 특히 이 AFDC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 제도는 뭐냐면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비민층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흑인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업이 왔으니까 대공황으로 모두 미국들이 고통을 겪으니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죠. 그리고 그와 함께 와그너법이라든지 태프트 하틀리법을 만드는 이거는 노동관계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 정책은 뭐냐면은 노동자 계급의 어떤
활동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사회보장을 확립해주는 이런 기초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뉴딜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지국가가 확장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슨 대통령 때, 위에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존슨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케네디가 텍사스에서 암살되고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순간에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부녀였던 제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고 에어포스 원 타고 텍사스에서 워싱턴 DC로 날아가는 그 에어포스 원 안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선서하는 그 장면인데, 어쨌든 이때 존슨 대통령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즉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복지 정책을 강화하죠. 그래서 복지가 확대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또 이제 흑인 민권 운동과 겹치면서 흑인과 빈민층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 백인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복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웨덴 복지는 어떠냐면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사회 서비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정책으로 눈에 보이는 수당 같은 걸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게 복지 정책을 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은, 미국에서 소득세법이 도입된 게 1913년도, 그러니까 수정헌법 16조를 통해서 그때 겨우 연방 소득세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른바 조세 지출, 즉 세금 감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즉 스웨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거둔 만큼 이 돈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복지를 준다. 가족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 제공해주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복지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조금 꺼려 하니까 세금을 못 걷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상 효과는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공공부조로 도움을 받는 흑인들이라든지 혹은 빈민층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인 노동계급과 중산층은 내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 느낌을 못 받고,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느낌을 못 받고, 나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미국식 복지를 조세복지국가 혹은 히든 웰페어 스테이트, 숨겨진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즉 뭐냐면은, 나는 세금만 내고 내가 낸 세금은 게으른 흑인들 혹은 그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여성들, 편모, 그리고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 흑인 여성들한테 내 돈이 엉뚱하게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복지에 대한 반복지적인 어떤 반감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닉슨 시절에는 1970년대 닉슨 시절에 되면은 가족 지원 계획이라는 것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인 중산층과 노동계급에도 연간 수당을 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웨덴처럼 수당을 주니까, 내가 낸 세금이 수당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복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데 보수자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조세 지출 혹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트는 거죠. 계속 복지 혜택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레이건 때가 되면은 아예 그 유명한 복지국가가 나라를 망쳤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는 걸 통해서 복지국가의 대대적인 축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국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자유주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복지국가가 왜 지금과 같은 유형이 됐는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왜 복지는 이렇게 취약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미국식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자유주의 모델이 됐다. 다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복지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즉 루즈벨트 때 특징을 잡았던 유대복지국가의 모델은 뭐냐면은 낮은 세금입니다. 일단 세금 내는 거 싫어하니까 최대한 내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해주겠다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세금을 최대한 조금 걷을게 이렇게 계속 국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수단, 즉 세금 감면을 통해서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간계급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세금을 걷어서 쓰나 조세 지출을 하나 혹은 세금 감면을 하나 그 효과는 똑같은데 그걸 가시적으로 하느냐 보이지 않게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국가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지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극빈층에 대해서만 이 세금을 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계급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세금을 내기만 하고 나는 혜택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왜 서유럽식의 복지국가 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조세 저항 때문에 직접 지출보다 각종 감면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세복지국가 또는 숨겨진 복지국가 같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흑인 극빈층에 초점을 맞춘 가시적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AFDC, 즉 아까 얘기했듯이 빈곤 가족에게만 이제 특별히 주는 건데 사람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을 흑인들에게, 특히 미혼모가 된 흑인 여자들에게 내 세금을 쓴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쓰는 돈은 실제로 전체 사회 지출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모든 복지에 대한 어떤 불만 혹은 비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레이건 같은 사람이 웰페어 퀸, 즉 복지의 여왕이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이 레이건에 따르면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웰페어 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80개 이름을 갖고 30개의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복지 수당을 막 타낸다. 복지가 이렇게 타락했고 막 정부 세금을 낭비한다. 이런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이런 걸 일으키면서 국가 주도의 복지를 축소시키고 모든 것들을 시장으로 맡기는 이런 자유주의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왜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모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는 조세 저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1978년도 6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로포지션 13이라는 것이 통과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민발을 통해서 어떤 걸 통과시키냐면은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미국은 굉장히 누진적인 세금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내가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명목 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누진 구간으로 내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량이 굉장히 세금이 점점점 늘어난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주민 발의를 하냐면은 재산세를 시가의 1%, 그러니까 집값의 1% 수준으로 묶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의 상승률을 연 2%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높일 때는 반드시 납세자, 이때는 시민이 아니라 납세자라고 부르죠. 이 납세자라 부르는 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타먹는 수혜자가 있다는 이런 구분인 거죠. 그러면서 수혜자, 즉 빈민층을 낙인 찍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율을 높일 때는 납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세금을 못 걷게 하는 거죠. 이만큼 미국에서는 조세 저항이 심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주정부 파산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공공 서비스는 해야 되는데 세금을 못 거두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파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복지 혐오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복지 혜택을 스웨덴처럼 가시적으로 하지 않고 비가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시적으로 조세 감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느낌이 없는 거죠. 특히 백인 중산층과 노동계급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지 혐오가 일어났냐면은 1980년도 때 공공부조를 조롱하는 보드게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공공부조 보드게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blic Assistance. Why bother working for a living? 무슨 말입니까? 왜 힘들어서 일을 하지?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게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게임을,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은 납세자입니다. 이른바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른바 공공부조를 받는 극빈층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납세자는 계속 게임을 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극빈층으로 역할하는 사람, 그 루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정부로부터 수당을 타가지고 점점 부유해지는 거죠. 그죠? 이건 뭡니까? 우리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극빈층은 편하게 놀고 먹는다. 아까 했던 레이건이 만들었던 가짜뉴스, 웰페어 퀸이라는 그것들을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이만큼 복지 혐오가 굉장히 극심했던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미국은 스웨덴식의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고 자유주의 유형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못 됐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복지에 대한 협소한 정의입니다. 복지국가라는 건 뭐였습니까?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는 사회권의 개념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면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데피니션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복지는 극빈층에게만 주는 현금 부조를 이해하는 거죠. 공공부조로. 그러니까 복지의 경우는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계급에 대한 지지를 확보에 실패한 거죠. 스웨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중간계급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도록 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계급이 복지의 혜택을, 효능감을 떨어지도록 하니까 나는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실제 그렇지 않았지만은,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세금만 낸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계급과 백인 중산계급층이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갖게 된 거죠. 이런 복지에 대한 좁은 협소한 정의, 그 다음에 중간계급과의 동맹의 실패, 이런 것들이 미국식 복지를 만든 요인인 거죠. 즉, 미국이 스웨덴식의 어떤 광범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식의 자유주의 모델 혹은 잔여적 모델로 남게 된 이유죠. 반면에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 성공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중간계급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예를 들면은, 이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때 중요했던 게 1932년에 정록동맹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민당이 농민당과 연정을 하면서 다수당이 되면서 4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정록동맹이 1959년에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은, 그 당시에 이슈는 뭐냐면은 소득비례형 부가연금을 할 건가 말 건가의 쟁점이었습니다. 소득비례형 부가연금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스웨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로 따지면 지금 기초연금입니다. 세금으로 누구에게나 소득보장책으로 노후연금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노후연금이 안 되니까 부가연금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근데 이 부가연금은 소득비례로 하는 겁니다. 즉 내가 100만 원씩 그 사람이 벌이가 좋아서 100만 원씩 부과하면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거기에 비례해서 연금을 타는 거죠. 대신 그 부가연금에 적게 납입하면은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은 거죠. 이건 뭐냐면 농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연금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고용 상태에서 이 불평등이 연금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니까 농민당이 반대했죠. 하지만은 3인당이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정농연합이 깨지죠. 하지만은 3인당이 이걸 밀어붙임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냐면은 화이트 칼라, 이른바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계급들은 내가 부가연금으로 100만 원 내나 50만 원 내나 나중에 받는 돈이 똑같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로서는 부가연금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연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많다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인당이 그걸 밀어붙임으로써 화이트 계층, 그러니까 중간계급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의 평등에서 조건의 평등으로 전환하는 어떤 평등의 어떤 조건은 약간 약화시켰지만 그 결과로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복지국가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웨덴 3인당은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이라는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실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복지라는 게 결국은 복지정치 혹은 복지동맹이 얼마나 강구하냐의 문제인데 미국은 복지국가를 만들 때 이런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국가주도의 복지를 하지 못했지만은 스웨덴은 이런 식의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중간계급의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국가주도의 복지를 탄탄하게 밀어붙이는 결과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왜 미국이 스웨덴식의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식의 복지가 되지 못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복지국가 유형은 또 어떤 식의 의미가 있냐면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서 복지국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 방식도 다른다는 겁니다. 이 복지국가 유형이 이제 아까 세 개가 있다고 에스핑 안데슨의 말에 따르면 안데슨의 얘기에 따르면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국가 위기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황금기를 지나고 70년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유형론은 이 위기를 맞이하는 방식도 유형별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해주는 논리를 제공해줍니다.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저번에 보면은 그냥 위기가 왔을 때 복지국가 망했다. 이게 쇠퇴설이죠. 지속설은 뭐냐면은 위기가 왔지만은 별 변화가 없다. 이런 이론이죠. 재편설은 뭐냐면은 위기가 와서 새롭게 재편했다는 겁니다. 분기설은 뭐냐면은 복지국가 위기가 왔을 때 각 유형별로 대처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론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설명도 독특한 설명 방식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 표를 보시면은 분기설, 에스핑 앤더슨의 분기설에 따르면은 복지국가 위기가 왔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하는 이런 이중고가 있는 거죠. 이때 되면은 더 이상 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거죠. 복지국가 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재정정책을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케인주의적인 총수관리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일대 위기를 맞는데 그때 복지국가 유형별로 다르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국가, 미국식의 자유주의국가를 어떻게 대처하냐면은 국가를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선별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이 존슨 시절까지는 이제 복지국가가 굉장히 확장되던 시절이죠. 근데 닉슨이 오면은 복지국가 위기를 맞는 시절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문제다. 국가가 너무 복지 같은 거 책임지면 안 되고 시장에 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선별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를 허용해 주는 거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처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수주의 유형은 어떠냐면은 여기는 가족 역할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러니까 오일 쇼크로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냐면은 여기는 남성 중심, 그러니까 남성 부영자 중심의 모델이니까 남성 부양자의 고용, 즉 중액 노동시장의 고용은 안정화시키고 주변부 노동자들, 즉 청년과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군가는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여성과
청년들 혹은 노령층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중행 노동시장에서는 남성 부양자들 이들의 고용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모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 고령자들이 이탈하고 그러면 이때 여성들은 돌아가서 복지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가족 복지에 부담을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드러났을 텐데 3인주의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 역할을 강조해가지고 복지국가 위기 왔을 때 물론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어떤 위기를 겪게 되지만은 국가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공공 일자리를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공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특히 이제 사회부문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 고용들을 계속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계속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직업교육 같은 걸 강화해서 계속 전직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경제위기에 따른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처하고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계속 노동시장으로 불러냄으로써 그리고 그 가족의 공백을 국가가 가족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위기에 대처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트렐레마,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트렐레마라는 건데 복지국가 유형별로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피지컬 디서플린, 즉 재정적인 규율과 그 다음에 earning equality, 소득의 평등함과 그 다음에 employee growth, 고용 성장이라는 이 세 개 축이 있는데 어떤 유형도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죠. 1번 네오리버럴리즘 모델, 즉 자유주의 모델이죠. 자유주의 모델은 재정 건전성과 고용 성장, 즉 시장에 맡김으로써 국가 재정을 아끼고 고용을, 즉 쉬운 해고와 쉬운 고용을 통해서 고용을 일정 정도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earning equality, 즉 소득의 평등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모델, 이른바 보수주의 모델이죠. 이 보수주의 모델은 재정적인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성과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사회보험 체제를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을 일정하게 지켜내죠. 그 목표를 달성하죠. 하지만은 아까 했듯이 이 중형 노동시장 남성 가부장들만 고용을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다 노동시장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죠. 그죠? 세 번째, 소셜 데모크라틱 모델, 즉 3인주의 모델이죠. 3인주의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득의 평등함과 즉 그 소득 평등과 고용 안정들은 달성했죠. 아까 이제 국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하지만은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득 안정과 고용 안정은 유지했지만은 국가가 재정을 그 안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피지컬 디서플린, 즉 재정의 안정성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복지국가의 유형, 세 가지 유형은 각각의 그것이 형성된 맥락도 달랐고 복지국가가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달랐다. 근데 어떤 모델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의 기본으로 관점에 봤을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떤 유형에 가깝냐는 겁니다. 독일 보수주의 모델과 스웨덴의 3인주의 모델과 미국 자유주의 모델이 있으라고 했을 때 에스미 앤더슨의 관점은 한국과 일본은 독일 보수주의 모델과 미국 자유주의 모델의 중간 정도 혹은 그것의 혼합 형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한국 복지국가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보수적, 조합주의적인 독일식 모델의 특징이 뭐갑니까? 강한 가족주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보충성의 원칙이 일정 정도 있고 남성 부양자 모델 중심인 거죠. 우리도 강한 가족주의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보수주의적 모델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이제 독일 보수주의 모델은 또 이제 계층화가 심한데 우리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조합별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독일식 성격이 강하죠. 특히나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대한 거는 독일식 모델과 가깝죠. 하지만 또 미국식의 자유주의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노동자 세력이라든지 삼인주의 정당들이 없다는 것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조합에 의해서 복지가 발전했다는 것들. 그리고 시장에다가 많은 걸 위임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국식 모델과 가깝죠. 그래서 한국은 독일 모델과 미국 모델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에다가 모든 걸 맡기는 자유주의 모델하고도 일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다가 혹은 복지가 일정 정도 위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혹은 남성 부양자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일식 모델, 보수주의 모델과 가까운 이런 두 개의 성격을 섞어놓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혹은 한국의 복지는 이제 개발주의 시절에 국가가 주도돼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모델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복지 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를 이론을 펼쳤던 에스페 핸더슨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독일 보수주의와 미국 자유주의 모델의 중간 정도 혹은 혼합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 유형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복지국가 70년대 이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측면들을 각각 말씀드렸고,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스웨덴식의 3인주의 모델이 아니라 자유주의 모델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 6주차에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한 역사, 이런 것들, 즉 한국형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5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